안녕하세요. 신희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부터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가장 핫 이슈인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화담 정홍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3기 신도시 말이 많은데 어떤 점에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요즘에 그 3기 신도시라는 키워드로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어느 지구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 보상을 나중에 받게 되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3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보상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먼저 그 지구 지정이 된 지역들 한번 볼까요? 흔히 3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이 5곳을 듣는데요. 대부분이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네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위치들도 한번 볼게요.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과 같이 서울 근접한 지역에 경기도권을 개발해서 서울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를 보이고, 2기 신도시는 당시 혁신도시라고 하여 지방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내려갔죠. 그의 일환으로서 서울 권역을 개발하기보다는 좀 더 떨어진 경기도권을 개발했죠. 예를 들면 파주운정, 동탄 2기, 검단, 광교, 한강신도시. 물론 위례나 판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울에 가깝게 붙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 3기 신도시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현지의 반응이 만만치 않고, 작년 2019년 9월 7일에 그 광화문 집회 3기 신도시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그 현장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1, 2기 신도시의 개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3기 신도시의 보상 문제가 급격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왕숙 기업 국민 때문에 대책장이 맞으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자세히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3기 신도시 반대 운동을 참가하고 제가 끝내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반발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땠나요? 전날 사실은 태풍이 오는 전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안 한 것도 저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 각 지역에서 반발은 더 만만치가 않죠.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하남 교산지구고요. 여기는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해당 지역을 보니까 주거지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 전답이 대부분인데 서울 근교에 전답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서울 근교의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답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이번 개발을 가만히 들어보면 개발됨으로써 강제 이주를 당하지 않도록 주거민들이 좀 적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도 볼 수 있지만은, 실제 그 대상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실제 그 대상지에 포함된 소유자분들의 아픔이 굉장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만을 골라서 개발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대상지에 포함된 분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왜 그렇죠? 해당 지역이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얘기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법에 의하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의 신도시라니요? 이게 가능한가요?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민들이 어떤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대상처럼 느끼곤 하는데 실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우선 도심에 가깝죠. 그리고 개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용이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은평 뉴타운하고 보금자리 주택 개발부터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한 것,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이 개발 제한 구역을 개발하면 안 그래도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 환경적인 문제의 고려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아야 되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지를 가질 때 대신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눈에 놓고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은 실제 개발을 우선시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 보전이 정말 필요한 곳을 외면하고 개발을 강행할까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근거 법령이 뭔지 아세요? 2기 신도시까지는 이 택지 개발 촉진법이었는데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근데 이 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는 이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법 요것이 내용이 바뀌면서 이 법명도 수정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법명의 변화가 이 개발 제한 구역과 어떤 의미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변화됐지만 내용에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개발은 하되 다만 주택 수급 여건의 불가피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 가치가 낮아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법에서 다시 보금자리에 넘어올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예외를 두었다는 겁니다. 예외를 둔 것이 보금자리주택법에 들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공공주택법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돼.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이야 라고 하면 개발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예외를 둠으로써 오히려 개발을 막지 못하게 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개발은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는 개발하는데 면죄부를 줬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개발하는 지역들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은 실제 등급으로 매기는데 등급 중에서 2등급, 1등급으로 돼서 보존 가치가 상당 부분 있는 부분들도 개발이 지금 편입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환경부 장관이 이 법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걸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못 짓도록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환경에 우선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겠죠.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은 그동안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보전 가치가 낮아져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은 이 소유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이 부분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땅이 묶였다, 지정이 되었다. 그때 보상이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헌법재판소가 1989년도에 이 개발 제한 구역 보상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조속히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 라고 한 다음에 그 후에 법상 보상 규정이 있는데 그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후에 그 토지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그 토지를 매수해줘라 뭐 이런 규정이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사용 수익이 현상대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면 매수를 하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설치했던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였는데 개발 제한구 묶여버리면 건물을 못 짓겠죠. 그러면 나대지로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답인데 도시에서 폐수가 흘러들어가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발 제한구 묶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나대지를 나대지답게 전답을 전답답게 쓰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를 해줘라라는 건데 얼마나 이게 있었는지 사실 궁금해요.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 개발 제한구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돼서 보상받는 건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현상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들은 실제로 보면은 사용 수익은 가능하다 하지만은 토지의 재산권에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역시 제약을 받는 토지는 싸게 매입하고 싸게 거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변 시대보다는 낮게 지금까지 거래 시대가 형성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들은 토지 활용면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거래가 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중의 제한을 보는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보상 체계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공법상 제약이 있는 토지는 그 제약을 있는 대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즉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 묶여 있는 상태를 전제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지금 현재 시세 거래되고 있는 시세대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는 지금 현재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싸게 매수를 하고 대신에 자기 본인들은 이제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서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땅으로 해서 토지를 주택이라든지 일반 대지로 이제 팔 수가 있으니까 큰 시세 차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개발 이익은 도대체 왜 배제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토지 가격이 평당 500을 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해서 평당 600이 되었다 700이 되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다시 거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거기가 개발된다고 딱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땅값이 당연히 뛰겠죠, 그죠? 그러면 그 땅값이 뛴 것은 뭐 500만 원짜리가 700, 800이 된 것은 실제 토지 소유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했고 그 지역이 우연찮게 편입됨으로 해서 있는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은 실제로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 더 보면은 실제 그럼 개발하는 사업자가 큰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데, 그럼 그거는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는 개발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보면 LH공사나 SH공사 공공기관들이 많죠. 이런 기관들은 시세 차익을 보더라도 그걸 자기의 이익화하지 않고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리는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개발 이익을 개인들한테 주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고, 사업 시행자는 이걸 공공재 사업을 통해서 다시 배분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짜겠다고 하는 건데, 가끔은 보면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도 있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수용권을 줍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민간이랑 상관없죠. 아파트 사업을 하고 개발 이익이 생기면 조합원들이 이익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어쨌든 개발 이익 배제가 또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있습니다. 개발이익 배제 좀 생각해볼 부분이네요. 여전히 생각해볼 문제고, 실제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체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발 제한 구역 내로 돌아와서 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이 도시민들에게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그분들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주들에 대해서 다른 방편으로 이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보상을 할 때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제 삶이 윤택해지고 있다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이제 어떤 보전 가치가 낮아졌다고 하니 기존 소유자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는 완화할 수 있는 조항 중에 아니라 더 심한 제약을 가하는 그런 형상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지역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현장 영상을 보니까 만약에 별 관심 없이 그냥 보면은 단순히 보상금을 더 달라고 막 떼쓰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왔고, 이제 와서 도시화를 위해서 다시 그 토지를 낮은 가격에 뺏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희생을 누가 이렇게 감수할 수 있을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보상을 달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반대한다면은 비난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이때까지 희생을 강요를 받았고, 그 희생 강요를 받은 것들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희생으로 몰아가고 있는 처지이다 보니 반발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를 해서 이중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 3기 신도시 공통 이슈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하는 차원에서 한 편씩 더 유튜브 업로드 해주실 거죠? 2019년 9월 7일 동영상이 지금이야 보내드리게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3기 신도시 대책위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접 보상이라고 자꾸 얘기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토 보상이라든지 생활대책용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지금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체계화시켜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정홍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